네, 여기다 끊었어요 그냥. 왜냐면 이런 게 나와. 물론 근데 그 솔직하게 자기 그럼 한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지상에 이렇게 요약해서 나가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교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실이 이제 어떤 건축가는 교도소하고 학교의 구조가 너무 똑같다. 그래서 어딘가 신도시에 학교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봤어요. 공간을. 네. 그 사람 책도 나왔는데 그래서 뭐 산책도 할 수 있고 건물이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큰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무슨 실 이렇게 막 대학 캠퍼스처럼 작긴 하지만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산책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교실 이동대처럼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학교를. 뭔가 이렇게 숨 쉴 틈을 준 거죠. 복도에 쫙 있고 교실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인가 그 회사 어떤 기업에서 회사를 지을 때 일부러 화장실 가는 복도를 좁게 했대요. 어깨를 꼭 부딪히게 한다는 거야. 두 사람이 못 지나가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라도 스킨십을 해라 이런 뜻이었던 게 네, 복도를. 그래서 뭐 어떤 건축가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축가도 있고요. 또는 심지어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짓는 건물도 있어요. 바닥을. 보통 바닥이 다 평평하잖아요. 근데 바닥에 막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야. 그렇게 짓는 집도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교권과 인권이 왜 대립이 되냐면 교실의 디자인이 인권적이지가 않아요. 난 거기서 비롯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공간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공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교권과 인권의 갈등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봐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제가 ADHD 아이들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에 가면은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분들이 예배 보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우니까. 네.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방해가 되니까 네. 유아실이라고 스피커만 달아놓고 이제 애들 엄마는 거기서 젖 먹이고 막 다 애들 엄마 다 모여 있는 거야. 이제 거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이제 자기 애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예배 볼 때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업을 할 때 저거 흥미가 없어. 근데 내가 여기서 딱 나가버릴 수도 없네? 나가버릴 수도 없어? 수업에 흥미는 없고 자고 싶어? 그러면은 한 두 종류의 공간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이렇게 막 이렇게 서서 걸으면서 선생님 얘기를 좀 듣고 싶으면은 응?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뭔가 시설이 되는 뒤에 공간이 또 하나 있고 물론 거기도 묘화실처럼 유리막이 있고 스피커가 있죠. 물론 자기가 원하면 끌 수도 있어 그 안에서. 나는 이번 수업보다 흥미가 없어. 그러면 이제 약간 몇 프로, 5%에서 10%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걔네들이 나는 나 혼자만의 다른 걸 하고 싶어. 근데 어차피 갈 공간이 없으니까 그 교실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은 교실에 부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초등학교에서 ADHD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부스, 얘네들은 산만하게 듣고 몸을 움직이면서 듣는 게 자연스러워요. 걔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못 들어요. 근데 자폐증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계속 바뀌어도 2시간, 3시간 동안 어느 거 하나만 보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그 부스를 활용을 하든 어떻게 하든 교실 자체를 지금 완전히 바꿀 수가 없으니까 뭔가 공간을 리디자인을 하면은 그 부딪히는 걸 저는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도 그 얘기를 그 강의실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변하다. 물리적 환경이 아이들에게는 특히나 어른도 그런데 아이들은 물리적 환경이 한마디로 따뜻함이 느껴지거나 즐거움이 느껴지거나 이런 게 교실이어야 되는데 아주 딱딱함이 느껴지고 현재 교실은 딱딱함이 느껴지고 뭔가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선생님 여기 서 있고 아이들은 이게 60, 70년대의 스타일이거든요. 20명 쫙 앉아있고 내가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리고 교단이 어쨌든 잘 보여야 되니까 높이 서 있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놀이예요. 놀이. 결론은 놀이. 그러면
그게 놀이방 같이 꾸며져 있었어요. 그 교실이 놀이방 같이.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이 기분이 좋아. 교실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일단은 심리적으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방적인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 형식의, 근데 요즘에 거꾸로 수업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형식의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도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적 환경도. 교실에 지금 이게 언제적 시스템이냐는 게, 이게 지금 선생님 앞에 나와서 줄 딱 서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데 교실이 어차피 아이들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실은 네모난데 귀퉁이 공간을 이렇게 라운딩을 해버리면 둥근 교실도 만들 수 있거든요. 둥근 교실도 만들 수 있고 뭐 삼각형 교실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말씀드린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제 지역 주민이든 전문가든 자기 업이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가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우리가 익산의 교육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익산시의 의지, 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전문가 집단, 전문가가 아니어도 돼요. 자기 업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금방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소리에 관련된 어떤 이제 음악이죠. 그런 관련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나무 전문가는 그 우리가 조경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 것인지, 이게 다양한 그렇게 해서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익산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남중학교를 청소년 뭐 문화센터처럼 만들었어요. 그럴 게 아니라 교실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훨씬 이 교실이 그렇질 텐데 따로 교실 교실대로 하고 니네 놀 수 있는 건 없어? 그럼 여기 공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게 다양한 부류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론화를 하는 작업이라든가 그러면서 그 자체가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근데 일방적으로 그냥 정해버리고. 이제 교육 혁신 교육에 대한 실험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체험형이고 온라인으로만 무크로만 수업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체험형이고 프로젝트형이고 PBL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실험들이 국내에서도 뭐 EBS에 아예 그 미네르바 스쿨에 설립자가 와서 강연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해졌는데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지금 혁신 교육의 흐름을 보면은 그냥 동아리화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를 공부해라 이거지. 우리가 공부할 걸 정해주지는 않을게. 이게 현재 가장 그 혁신적인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동아리형 교실 이동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동아리형 교실 이동제. 그러니까 1반, 2반, 3반이 아니라 무슨 취미반, 무슨 연구반, 뭐 운동반 뭐 이런 식으로 교실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바뀌고 어떤 교실은 5명이 있고 어떤 교실은 20명이 있고 어떤 교실은 3명만 있고 이렇게 어차피 공간 남아돌잖아요. 지금 이제 애들도 줄어들고 있고 아주 이런 실험을 하기가 딱 좋은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면 동아리화를 제가 외치고 있는데 전면 동아리화에서 저는 교사들도 역할이 있다고 봐요. 교사들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고 물론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은 운영하기가 더 쉽겠지만 인원이 적은 시골 학교를 하더라도 뭐 자기 혼자서도 1인 프로젝트라도 하면 되잖아요. 너무 같이 할 친구가 없다면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라도 1인 프로젝트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국민대학교 총장이요. 아마 현 국민대학교 총장인 것 같아요. 이름은 모르겠고 국민대 총장이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국민대 하면은 IT 쪽으로는 좀 잘하나 봐요. 디자인 쪽하고 IT 쪽으로. 그래서 국민대 총장이 역대 국민대 졸업생 중에서 이제
세속적인 기준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번 2명의 졸업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속적 의미에서 돈을 많이 번 국민대 2명의 졸업생이 대학 생활이 어땠는가를 봤더니 교수님들 수업은 안 듣고 동아리 활동만 했더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수업 무시하고 F도 많고. 그래서 동아리 활동하는 애들이 제일 크게 성공하는구나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국민대에서 도입한 게 동아리 활동을 해도 학점을 주겠다, 이걸 도입한 거예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에 학점을 주듯이 물론 학점을 주니까 또 이제 거기 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학점 달라고 야 학점 잘 주는 동아리 어디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무서워서, 구독이 무서워서 못 담그냐고요. 대국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만 해도 대학을 졸업시켜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길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는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다 이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혁신교육은 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외국도. 네. 어디 한 초중고나 어디 한 군데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그 달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 전체가 다. 왜냐면은 그 동아리 활동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 입시 같은데 엄청나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초중고등학교 동아리가 살죠. 근데 서울대 예를 들어 스카이 대학 입시 제도는 그대로 있어. 그러면 초중고 동아리가 어떻게 사냐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동시에 변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연결성이 있어요. 예.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학생들의 교실에 대한 이야기에서 해결책까지 자연스럽게 이런 걸 진행하셨고요. 그럼 우리 그 학생들에게 가정은 지금 행복한가? 가정은 어떤 교실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을 한번 하잖아요. 가정은 제3의 학교죠. 현재 원래 이제 우리 뭐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페스탈로치가 가정 도덕의 학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성이라는 것인데, 페스탈로치의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페스탈로치의 교육문 자체가 크게 세 가지. 아무튼 얘기했어. 크게 세 가지예요. 시끄러워졌어. 이게 지, 그다음에 마음. 우리가 흔히 우리 인간에 맞게 하자면 지덕체예요. 한마디로 지덕체. 근데 그 덕이라는 거,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려고 한 표현이 아무튼 학교요 그대는 뭐 가정이 도덕이 학교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원래 어쨌든 가정은 도덕이 학교라고 해서 그만큼 인성 중심의 것을 강조하기 한 말인데, 제3의 학교가 돼버렸어. 그냥 그 입시. 왜? 집에 오면 아이들이 쉼을 하거나 휴식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이런 관계가 아니라 너 학원 몇 시에 가야지 뭐 해야지, 제3의 학교가 된 거예요. 이게 부모의 정보력이 그렇지. 아이의 그게 이제 저 대치동의 얘기잖아요. 정보력 하면 대치동에서도 또 부류가 나뉘는데요. 그 대치동에서도 그 정보에서도 100명이 거기서 산다면 또 한 10명. 야, 이거는 우리만 하는 고급 정보야. 왜 그러냐면 또 그 100명 중에서도 또 어떤 서열을 나눌 테니까. 그래서 그 정보는 90명에게는 주지 않고 또 자기네들만 줘.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오히려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아빠 철수라는 애가 있어. 철수 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철수 친구 간 뒤에 철수야, 쟤네 아빠는 뭐 하냐, 환경 미안해요, 더 이상 놀지 마. 이런 형식은 아니 실제로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그것은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귀천을 있게, 그러면 이 아이는 공무원이나 교사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다양한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흥미에 의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로 가려고 하다가
그 직업은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 할 수도 있잖아.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선생님 뭐 잘못하면 저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아요. 상담 전화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에 대부분 교육청에다 얘기하는 게 맞다고 자기네들은 생각을 해요. 교장 선생님이 아니에요. 교육청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다 말렸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일단은 담임 선생님한테 서운하다. 저 강기업적으로 이제 속은 상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추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2차, 2차 해서 그게 순서지. 그렇게 하는 게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이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애한테는 좋은 것 같지만 잠깐은 그렇게 보는 것 같지만 더 망치는 일이거든요. 이게. 가정에서 먼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주도가 현재 그렇잖아요. 이건 이제 단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현대 가정을 세대 갈등, 그다음에 시대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는 곳, 고름이 먼저 터지는 곳이 가정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사회관계는 서로 멀기 때문에 숨기거든요, 갈등.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 터트려버려요. 그래서 부부싸움이니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살인사건까지 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 책에서도 그 세대를 다루는데 뭐냐면은 부모 세대는 이 좀 성취하고 이제 의미가 또 반으로 나뉘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의미와 관계의 그 컨셉이 달라요. 성공, 경쟁 우위로서의 의미. 내가 너보다 잘났자라는 어떤 그래서 또 그런 걸로 경쟁 우위로서 자기의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 느낌. 관계에 있어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 되었는가. 이런 세대가 현재까지 할머니 또는 조부모 내지는 부모의 한 절반 정도를 이런 분위기에서 큰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이제 디지털 세대고 X세대, 뭐 전체가 X세대인데 아무튼 Y세대, 1980년 이후 태어난 그 정도로 보면은 이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몰입하는 거, 그 다음에 일단 내가 즐거운가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복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의미를 얘기하는 측면에서 뭐가 다르냐,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만 의미 있으면 돼. 그리고 내 주변에 몇 명만 인정해줘도 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모랑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애는 중요한데 부모가 봤을 때 안 중요해 보여. 너무 이거는 하찮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인간관계가 부모들은 예전에 이랬어요. 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뭐 이렇게 상류층, 야 걔네 부모, 내 친구가 직접 겪은 건데, 제가 반포에서 지금 자사고인 세월고를 나왔어요. 서울로 예전에 그 위장전입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위장전입은 안 했고 실제로 가서 살았어요. 당숙집에서. 위장전입하면은 실태조사 나온다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실태조사 걸릴까봐 진짜 가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구성 성분이 저처럼 완전히 시골에서 올라온 애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반포 아파트에서 세탁소집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걔랑 나랑 제일 친했어요. 근데 나머지 그냥 아파트에 사는 층하고 아파트에서 세탁하고 식당하고 중국집하고 하는 층이 자식들이 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얘가 니네 엄마 아빠 뭐하니 물어본 거야. 어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세탁소 하는데 이런 거예요. 너 집에 가 이랬다는 거예요. 너 집에 가. 아니 내 친구가 겪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탁소 하니까 일단 사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인간관계가 다분히 성공지향형 인간관계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성공 지향형이 아니라 그냥 재밌으면 되고 자기를 인정해주면 되고 뭐 특이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 그리고 이게 일본 사례인데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로서 남한테 폐를 끼치면 안 돼. 남보기에 그럴듯해야 돼. 이걸 세뇌 교육을 받아왔는데 요즘 애들은 여기서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폐를 끼치면 또 남들이 나한테 만약에 좀 불편하게 하면 그냥 그거 용서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모험적이고 좀 더 이렇게 튀고 뭐 이런 식으로 개성이 튀는 방향으로 간 거죠. 근데 지금 현대 가정이 이 두 세대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겪는 가정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마치 문화 갈등처럼. 대안은 뭐냐? 대안이 대안 가정이에요. 대안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친한 같이 자란 형제 자매들 간에 또 적성이 안 맞으면 막 남보듯이 하고 살잖아요. 대안 가정화가 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동아리화가 교육계의 동아리화가 아까 그 얘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나랑 같은 흥미를 갖고 있고 같은 취미를 갖고 있고 같이 좋아하는 연구 분야가 같고 그러면 거기에 선후배가 또 있고 또 그거를 지도해주는 그 동아리 어떤 지도 코치 교사가 있고 또는 그 교회 뭐 성가대를 한다. 그럼 제가 성가대를 5년 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찬송가를 많이 불렀었는데 저는 호르몬이었고 형이랑 떨어져 살았으니까 가족 구성원이 저밖에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집에 가도 나 혼자니까 이건 가정이 아니야. 그냥 밥솥에 밥만 있는 거였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나의 대안 가정이 누구였냐면 성가대원들이었어요. 성가대원.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위안을 얻고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는 그 같이 성가대하는 친구들이랑 주말에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도 같이 돌아다녀. 걔네도 또 일종의 대안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가대 예를 들었는데 이게 교육 체계가 바뀐다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세대 갈등이 터져 나오는 우리 가정을 더 평화롭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공교육 체계는요, 가정 내에서 터져 나오는 시대적 갈등과 세대적 갈등을 흡수를 못해요. 이거를 더 증폭시켜버려요. 저는 이게 새로운 가정 파괴 현상이라고 봐요. 가정 파괴 현상. 이제 아까 세탁소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글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은 좋은 친구 되어라라고만 아니 좋은 친구를 만나라라고만 강조를 하죠. 물론 나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뭐 판단력이나 분별력, 또 부모의 마음도 분명히 내 아들이 막 그야말로 이상한 아이하고 놀면 싫어할 거니까 그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 만나라 사귀어라만 있고 좋은 친구 되어라는 좋은 친구가 거예요. 돼줘라. 내가 좋은 친구도 돼줘야 되는데 누군가한테 손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좋은 친구 사귀어라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줄 수는 있는데 좋은 친구 되어라라는 정말 인간됨이거든요.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아이들에게 그 사람은 이렇게 낭떠러지 떨어져 있는데 나 또한 밟아버리면 걔는 어디로 갈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가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가정에서 터져야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터지지 않으면 터져야 된다. 가정에서 수밖에 없죠. 터지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터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가정이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네. 가정이 가정에서 터지면 나는 건강한 가정이라고 봐요. 왜? 가정에서 터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오히려 가정에서 터지게 한다는 것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한다는 자체가 걔들 뭐하고 이것이 아플 수도 있지만 이게 안 되니까 지 또래 친구들한테 상의하고 선배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애기인데 그거 갖고 선배라고 상의하고
코칭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가정은 그런 역할, 통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데가 아니고 제가 우리 애들이 6살, 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작년부터 그러니까 5살, 7살 되던 해부터 밤에 자기 전에 오늘의 단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왜 그러느냐 가장 큰 거는 그 소통이에요. 나한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가 하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가 나중에 커서 고민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라라는 거거든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고름이 터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역할을 오히려 왜 현대 아까 이제 가정과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현대 가정에서 과연 일주일에 몇 번이나 진정한 식탁에서 또는 일부러 식탁이 아니라도 몇 번이나 아이들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하는 잔소리가 아닌 대화를 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나마 오늘의 단어 생각보다 잘해요. 그리고 이제 4명이지만 마무리를 제가 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 7살짜리, 8살짜리한테 시켜요. 왜? 자꾸만 말하는 능력, 주도적인 능력, 이런 어떤 스피치의 능력을 부족하지만 자꾸 해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운전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저는 그게 부적응 학생들을 많이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가정에서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터지니까 얘네들이 이상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박사님, 이제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훌륭한 책을 쓰신 분이고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1%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니 정말로 집에서 그게 터지면 난리 나기 때문에 못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터질 수 있는 가정이 있고 그걸 이렇게 그게 소통이 되는 가정이 있고 아니야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은 아마 칼부림 날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두 세대의 교육을 받은 부모들이 많잖아요. 이 기존 공교육을 받았고 경쟁 중심의 교육을 받았고 성공해야 되고 뭐 이런 교육을 받은 부모들과 그 자식들이 현재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정에서 터뜨릴 수 없는 가정이 한 80% 이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터져야 된다는 그것은 이제 이상적인 주장이고 아마 박사님 주변에는 그런 가정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빈민층 가정 주변에는 터뜨리면 안 되는 가정들이에요. 왜 터지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나가고 막 그렇게 조용한 가족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서로 이게 눈치나 보고. 그러니까 갭을 줄일 수가 없어요. 서로 인정하는 거는 굉장히 저조차도 어려웠거든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대안 가정을 연구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쪽으로 좀 집중, 그러니까 가정을 치유하자라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운동을 할 때는 대안 가정 운동을 해야지. 가정을 이렇게 화목하게 이렇게 안락하게 만들자라는 거는 저는 실패한다고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 동의를 하면서 저는 80% 저는 이제 어떤 주장이냐면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이죠. 왜냐면 그럼으로 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꼭 극단적인 극과 극만 있는 건 아니고 중간에 애매모호한 부류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그거 인정해. 왜냐면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강의를 많이 가거든요. 가면 그런 무슨 뜻인지 금방 와서 가요. 뭔 얘기인지. 사람들이 다 대안가정 형태가 생기면 인성이 좋아져요. 그거 집에서도 되게 평화로워지거든요. 각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뭘 자랑하기 절대 그러죠. 자랑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노력하고 미래에 뭔가 그런 일, 더 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가정에서 가부장적이지 않고 뭐 이렇게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또 저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은 뭐 학원을 보내지 않겠다 이것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이제 개인으로서 그렇지. 갖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는 왜냐하면 누군가한테도 좋은 영향력을 분명히 단 한 사람이라도 줘야 되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더 노력하게 되고 스스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누군가 단 한 가정이라도 좋은 영향을 준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해야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처럼 인식할 수도 있지만 개개인은 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이 사라졌잖아요. 마을이 사라지면서 예전에 왜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에 소개되는 카우아이 섬의 아이들, 가정이 개판이 난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 자란 아이들을 보니까 그 아이를 케어해주는 마을에 어른이 있었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안가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대안가정에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마을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뭐 또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카페 소모임이 될 수도 있고 동네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유행 자체를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딱 만들어주면은 사람들 주변에 대안가정이 많아질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역시 학교의 동아리화하고 연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굉장히 나랑 얘기가 잘 되고 하는 그 모임들이 많아지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 동네 동아리가 되고 동네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가정을 고치기는 어렵고. 네, 난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 세대 차이가 너무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극복하기가 어려운 문제니까 잘 대안을 찾아야 된다.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가정이 평화로워진다. 그걸 통해서 네. 평화로운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서로 행복해지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윗세대는 윗세대대로 자기들끼리 잘 놀잖아요. 윗세대는 윗세대가 행복해지고 아랫세대는 아랫세대가 행복해지면서 집안에 왔을 때는 자기가 행복했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 밖에 나가서 굉장히 즐거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분위기가. 고민해볼 만한 문제. 저는 가정 문제를 그렇게 봐요. 현대 가정 문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요. 가정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난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뭐 어차피 저기 한데 하고 밖에서 얘기하는 거. 밖에서 네. 남은 이야기는 저기 있잖아요. 나머지 이야기는 어차피 짧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니 여기서 해 그거 짧게 끝낼 거 같아요. 아이디어들. 아이디어 네, 그 부분만 밖에 나가서 잠깐 말씀 나누는 밖에서 하시죠. 밖에 나가.